나는 그날 처음으로 그 노인을 봤다. 오전 10시였다. 시장 골목이 막 활기를 띠기 시작하는 시간이었다. 생선 가게에서 얼음을 쏟는 소리가 났다. 과일 가게 아저씨가 사과 상자를 내리고 있었다. 두부 장수가 손수레를 밀며 골목을 지나갔다. 나는 정육점 박씨 옆에서 고기를 고르고 있었다. 박씨가 갑자기 칼질을 멈췄다. 시선이 골목 입구 쪽으로 갔다. 노인이었다. 이르는 넘어 보이는 여자였다. 허리가 굽어 있었다. 발에는 고무신을 신고 있었는데 뒤꿈치가 닳아서 바닥이 비쳐 보일 지경이었다. 옷은 낡았지만 단정했다. 머리는 흰 수건으로 감싸고 있었다. 손에는 낡은 보자기 하나를 들고 있었다. 장을 보러 나온 노인처럼 보였다. 다만 걸음이 달랐다. 두리번거리지 않았다. 물건을 살펴보거나 흥정하는 손짓도 없었다. 처음부터 목적지가 정해진 사람의 걸음이었다. 노인은 망설임 없이 냉장 진열대 앞에 섰다. 고개를 들어 고기를 후었다. 시선이 잠깐 멈췄다. 그리고 말했다. 안심으로. 제일 좋은 걸로. 박씨는 말없이 칼을 집어들었다. 이미 여러 번 해온 사람의 손놀림이었다. 나는 그게 이상했다. 박씨가 저렇게 군말 없이 움직이는 건 단골 중에서도 큰손 단골일 때뿐이었다. 처음 보는 노인한테 저런 태도를 보이는 건 낯선 일이었다. 얼마나 드릴까요? 박씨가 물었다. 노인은 손가락 하나를 펼쳤다. 30kg. 나는 속으로 숫자를 다시 세었다. 한우 안심 30kg이면 웬만한 식당도 한꺼번에 잘 주문하지 않는 양이었다. 결혼식 피로연을 열어도 이만큼을 한 번에 현금으로 사가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런데 저 노인은 보자기 하나 들고 걸어서 왔다. 차도 없었다. 수레도 없었다. 그냥 두 발로 걸어왔다. 박씨가 금액을 불렀다. 노인은 품속에서 봉투를 꺼냈다. 현금이었다. 5만원권이 깔끔하게 묶인 다발이 봉투 안에 가득했다. 노인은 금액을 정확하게 세어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다. 한 장도 더 내지 않았다. 한 장도 덜 내지 않았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눈도 흔들리지 않았다. 수를 세는 손놀림이 오히려 박씨보다 빠르고 정확했다. 영수증은요? 박씨가 물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포장이 끝나자 보자기에 고기를 담았다. 그 무게가 적지 않았는데 노인은 익숙하게 머리에 이었다. 그리고 골목 밖으로 걸어 나갔다. 발걸음이 느리지 않았다. 목적지를 아는 사람의 걸음이었다. 나는 박씨를 봤다. 저 할머니 누구예요? 박씨는 칼을 닦으며 말했다. 몰라. 한 달째야. 매일 저래. 매일. 30kg. 나는 그 두 단어를 함께 되씹었다. 한 달이면 30번이었다. 30번 곱하기 30kg. 그 고기가 전부 어디로 가는 건지 아무도 몰랐다. 냉동도 아니었다. 매일 신선한 것으로 샀다. 박씨는 그게 어디 쓰이는지 묻지 않았다. 물어볼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했다. 옆 채소 가게에서 허씨 아주머니가 걸어왔다. 목소리를 낮췄다. 저거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요. 저렇게 현금으로 매일 고기를 사가는 게 정상이에요. 치매 아니면 검은 돈이지. 박씨는 대꾸하지 않았다. 허씨는 팔짱을 꼈다. 치매라면 돈을 저렇게 정확하게 세겠어요. 뭔가 있는 거야. 분명히. 시장 안에 소문이 퍼지는 건 금방이었다. 사흘이 지나자 골목마다 이야기가 달라져 있었다. 누군가는 고물상을 하다 큰 돈을 챙긴 거라고 했다. 누군가는 사채업자 심부름을 하는 거라고 했다. 어떤 이는 마약 유통에 쓰이는 자금 세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말이 퍼질수록 노인은 더 이상한 사람이 되어갔다. 그러나 정작 노인은 그 시간에도 시장을 걷고 있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나는 생각했다. 저 얼굴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일까? 아니면 다 알면서도 신경 쓰지 않는 얼굴일까? 그 둘은 겉으로는 똑같아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노인은 변하지 않았다. 다음 날도 왔다. 그 다음 날도 왔다. 오전 10시. 같은 시각. 같은 자리. 같은 말. 안심으로. 제일 좋은 걸로. 소문이 커질수록 노인의 표정은 더 고요해지는 것 같았다. 시선이 흔들리지 않았다. 누가 수군거려도 돌아보지 않았다.
고기를 받아 보자기에 담고 돌아섰다. 그 뒷모습에 서두름이 없었다. 불안함도 없었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의 뒷모습이었다. 나는 그 뒷모습이 자꾸 머릿속에 남았다. 왜 저 노인이 저렇게 매일 같은 고기를 같은 양으로 사가는지. 왜 아무도 그 이유를 모르는지. 왜 박 씨는 한 달째 아무것도 묻지 않는지. 시장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대는 걸 저 노인이 모를 리 없는데. 알면서도 왜 저렇게 흔들리지 않는 건지. 닷새째 되던 날 나는 결심했다. 시장을 나서는 노인의 뒤를 따라갔다. 일정한 거리를 두었다. 노인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골목을 빠져나가 큰 길을 건너고 읍내 외곽 오르막으로 접어들었다. 발걸음이 익숙했다. 수백 번은 걸어온 길 같았다. 길 양쪽으로 낮은 담들이 이어졌다. 인기척이 줄어들었다. 공기가 달라졌다. 시장의 냄새가 사라지고 흙냄새와 나무 냄새가 올라왔다. 소나무 그늘이 짙어지기 시작했다. 노인은 걸었다. 나는 따라갔다. 저 보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어쩐지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았다. 오르막 끝에 담장이 나타났다. 회색 돌을 쌓아 올린 높은 담장이었다. 담장 위에는 기와 처마가 얹혀 있었다. 세월의 이끼가 얼룩졌지만 무너진 곳은 없었다. 누군가 꾸준히 손을 봐온 흔적이 있었다. 담장 안쪽에서 나무 꼭대기가 보였다. 느티나무였다. 수령이 오래된 것이었다. 가지가 담장 위로 넘쳐 흘렀다. 그 그늘 때문인지 담장 아래 공기가 시원했다. 오르막을 오르며 흘린 땀이 한 번에 식는 것 같았다. 시장의 소음이 완전히 끊겼다. 여기는 다른 세계 같았다. 나는 걸음을 멈췄다. 노인은 멈추지 않았다. 담장을 따라 정면으로 걸어갔다. 대문 앞에 섰다. 대문은 단단한 참나무 판자로 만들어져 있었다. 세월이 느껴졌다. 나무가 검게 변해 있었다. 자물쇠가 2개였다. 위아래로 하나씩. 자물쇠도 낡았지만 녹이 슬지 않았다. 정기적으로 기름칠을 한 것 같았다. 노인은 품속에서 열쇠를 꺼냈다. 2개였다. 아래 자물쇠를 먼저 열었다. 위 자물쇠를 열었다. 손이 익숙했다. 몇 번인지 셀 수 없을 만큼 해온 동작이었다. 자물쇠가 열리는 소리가 조용한 오르막길에 또렷하게 들렸다. 대문이 열렸다. 나는 담장 아래 느티나무 뒤에 몸을 붙였다. 숨을 줄였다. 마당이 보였다. 나는 눈을 몇 번 깜빡였다. 처음에는 규모가 잘 가늠이 되지 않았다. 넓은 마당이었다. 그 마당 안에 무언가가 가득했다. 자세히 보자 항아리였다. 크고 작은 항아리들이 마당 전체에 줄지어 놓여 있었다. 행과 열을 맞추어 정렬되어 있었다. 뚜껑마다 돌이 얹혀 있었다. 새끼줄로 단단히 묶인 것도 있었다. 항아리 수가 10개, 20개가 아니었다. 내 눈으로 대충 세어도 100개는 넘었다. 마당 끝 담장 아래까지 빽빽이 들어차 있었다. 항아리 옆면에 먹으로 쓴 글자들이 보였다. 날짜였다. 20년 전, 15년 전, 3년 전. 가장 오래된 것은 글자가 거의 지워져 있었다. 장독대였다. 그러나 내가 본 적 있는 어떤 장독대와도 달랐다. 노인은 보자기를 마당 한쪽 낡은 도마 위에 내려놓았다. 묶음을 풀었다. 안심 덩어리들이 도마 위에 올려졌다. 노인은 앞치마를 꺼내 두르고 팔을 걷었다. 칼을 들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고기를 다듬기 시작했다. 힘줄을 골라내고 결을 따라 얇게 저미는 솜씨가 눈에 익었다. 오랫동안 해온 사람의 손이었다. 칼이 흔들리지 않았다. 두께가 일정했다. 나는 대문 틈새에 시선을 고정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거기 누구요? 나는 쏘스라쳤다. 뒤를 돌았다. 담장 아래에 노인 한 명이 더 서 있었다. 지팡이를 짚은 남자였다. 70대 초반으로 보였다. 수수한 옷차림이었다. 표정이 날카롭지 않았다. 그러나 시선이 물러서지 않았다. 마을 사람이요. 나는 어물거렸다. 남자는 나를 위아래로 후어봤다. 덕양제는 30년 동안 외지인이 들어온 적이 없는 집이요. 그걸 모르시오. 덕양제.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나는 대문 쪽을 힐끗 봤다. 남자가 말을 이었다. 박 여사님이 대문을 여는 건 본인 혼자일 때뿐이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는 이 동네 사람도 아무도 모르. 30년째. 30년. 나는 그 숫자를 소화하지 못했다. 30년 동안 이 집에 외지인이 한 명도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 동네 사람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다는 것. 저 마당에 저렇게 많은 항아리가 있는데도. 나는 남자에게 물었다. 저분이 왜 매일 시장에서 고기를 사오는지 아세요? 남자는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지팡이를 짚으며 몸을 돌렸다. 궁금하면 직접 여쭤봐요. 다만 그분이 먼저 말하기 전엔 아무도 알 수 없을 거요. 30년 동안 그랬으니까. 그가 천천히 오르막을 내려갔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대문 쪽을 다시 바라봤다. 안쪽에서 칼이 도마에 닿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다. 리듬이 있었다. 서두르지 않았다. 오래전부터 이 자리에서 이 소리를 내온 사람의 리듬이었다. 처마 아래 줄에 고기 몇 점이 걸리기 시작했다. 바람이 불자 가볍게 흔들렸다. 나는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사흘이 지났다. 나는 매일 오르막을 올라 느티나무 뒤에 섰다. 노인은 매일 같은 시각에 왔다. 고기를 다듬고 줄에 걸어 말렸다. 장독대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항아리 뚜껑을 하나씩 확인했다. 뚜껑을 살짝 들어 냄새를 맡는 날도 있었다. 항아리 옆면을 손바닥으로 쓸어보는 날도 있었다. 그리고 해가 기울 무렵 대문을 잠그고 오르막을 내려갔다. 한 번도 서두르는 법이 없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아니면 기다림 자체가 일과가 된 것처럼. 나흘째 되는 날 나는 느티나무 뒤에 숨지 않았다. 대문 앞에 그냥 섰다. 노인이 오르막을 올라오다가 나를 봤다. 멈출 줄 알았다. 돌아설 줄 알았다. 노인은 멈추지 않았다. 걸음을 늦추지도 않았다. 내 옆을 지나쳐 대문 앞에 섰다. 자물쇠를 열었다. 대문이 열렸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서며 나를 돌아봤다. 눈이 마주쳤다. 노인은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그냥 문을 더 열어두고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나는 그 열린 문을 한동안 바라봤다. 들어가도 된다는 건지, 그냥 문이 열려 있는 건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발이 먼저 움직였다. 마당에 들어서자 장독 냄새가 먼저 왔다. 깊고 묵직한 냄새였다. 된장과 간장이 섞인 냄새였는데 오래 삭힌 것 특유의 무게가 있었다. 숨을 들이쉬면 코 안쪽까지 차오르는 느낌이었다. 나는 잠깐 그 자리에 서서 냄새를 맡았다. 마당 안쪽 공기가 담장 밖과 달랐다. 더 조용하고 더 오래된 느낌이었다. 시간이 이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았다. 노인은 나를 보고도 칼질을 멈추지 않았다. 도마 위에서 고기결이 정리됐다. 소리가 일정했다. 규칙이 있었다. 나는 노인이 앉으라고 할 때까지 마당 한쪽에 서 있었다. 앉아요. 노인이 말했다. 나는 마루 끝에 걸터 앉았다. 노인은 한동안 아무 말 하지 않았다. 나도 하지 않았다. 칼소리만 마당에 울렸다. 그 소리가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마당 안에서는 그 소리가 있어야 자연스러운 것 같았다. 노인은 저민 고기를 넓은 소쿠리에 담기 시작했다. 소금을 뿌렸다. 간장을 뿌렸다. 손으로 고루 문질렀다. 그 비율이 눈에 익어 보였다. 계량하지 않았다. 손이 기억하는 양이었다. 오래 만들어 온 사람만이 가진 감각이었다. 육포 만드는 거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누가 좋아해서요. 노인의 손이 잠깐 멈췄다. 잠깐이었다. 다시 움직였다. 내 아들. 그뿐이었다. 나는 마당을 둘러봤다. 낡은 건물 처마 아래에 고기가 줄에 걸려 있었다. 바람이 불면 가볍게 흔들렸다. 색이 짙었다. 며칠치가 아니었다. 훨씬 오래된 것들이 겹쳐 있었다. 줄이 여러 겹이었다. 처마 아래를 가득 채우고도 모자라 마당 한쪽 기둥에도 걸려 있었다. 양이 너무 많았다.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니었다. 저게 다 언제부터 말린 거예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소쿠리를 들어 처마 아래로 걸었다. 세 줄 하나를 꺼내 고기를 하나씩 걸었다. 손이 느리지 않았다. 동작 하나하나에 낭비가 없었다. 아드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노인은 잠시 멈추고 장독대 쪽을 가리켰다. 그 중에 항아리 하나였다. 다른 것들보다 자리가 좀 앞쪽이었다. 항아리 옆면에 먹으로 날짜가 쓰여 있었다.
8월 17일. 그 아래에 이름 석자가 작게 쓰여 있었다. 나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바로 물어볼 수 없었다. 30년 됐어요. 그날부터 담갔으니까.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고요했다. 흔들리지 않았다. 오래전에 모든 흔들림을 다 겪어낸 사람의 목소리였다. 울지도 않았다. 담담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무거웠다. 그 애가 육포를 제일 좋아했어. 내가 만든 거. 시중에 파는 건 입에 안 대던 아이였어. 어릴 때부터 내가 점이고 말려서 줬지. 그게 그렇게 좋다고 했어. 학교 갔다 오면 제일 먼저 처마 쪽으로 달려갔어. 다 말랐나 보러. 노인은 소쿠리를 비우고 마루에 걸터 앉았다. 처마 아래를 바라봤다. 시선이 고기에 있는지 다른 곳에 있는지 알 수 없었다. 한참 그렇게 있었다. 돌아오면 줘야지. 나는 그 말을 삼킬 수 없었다. 30년 동안 매일 고기를 사서 점이고 말렸다는 것. 아들이 돌아오면 주려고. 시장 상인들이 의심하고 수군댔던 그 현금 다발의 무게가 전부 이것 때문이었다는 것. 치매라고 했다. 검은 돈이라고 했다. 아무도 이유를 몰랐다. 가장 단순하고 가장 무거운 이유를. 경찰에 신고는 해보셨어요? 했지. 처음 해. 2해. 5회에도 했어. 그 다음엔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마당 끝 장독대 쪽으로 걸어갔다. 항아리 하나의 뚜껑을 살짝 들었다. 냄새가 풍겼다. 간장이었다. 깊고 오래된 냄새였다. 아까 마당에 들어서며 맡은 냄새의 근원이 바로 저것이었다. 이게 그 해 담근 시간장이에요. 아들이 사라지네. 항아리 옆면에 날짜가 쓰여 있었다. 30년 전 여름이었다. 노인은 뚜껑을 다시 덮었다. 돌을 얹었다. 손바닥으로 한번 쓸었다. 그 손이 항아리 위에 잠깐 머물렀다. 그 애가 돌아오는 날 같이 먹으려고 담갔어. 그 장 맛이 변하는 만큼 나도 변했겠지. 같이 늙었겠지.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노인은 다시 도마 쪽으로 걸어갔다. 남은 고기를 다듬기 시작했다. 대화가 끝난 것 같았다. 아니면 할 말을 다 한 것 같았다. 나는 마루에 앉아 노인의 손을 지켜봤다. 칼이 움직일 때마다 고기가 얇고 고르게 잘렸다. 30년 동안 같은 동작을 반복해온 손이었다. 그 손이 흔들리지 않았다. 날씨가 어떻든, 아들이 오든 안 오든, 시장 사람들이 뭐라 하든, 그냥 매일 이 자리에서 일을 해온 손이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내일 또 와도 돼요. 노인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러나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대문을 나섰다. 오르막을 내려오는 내내 노인의 말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돌아오면 줘야지. 그 말이 희망인지 집착인지 아니면 그 둘도 아닌 무언가인지 나는 알 수 없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그 말 안에 다 들어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집에 돌아와 인터넷에 노인의 이름을 쳐봤다. 시간이 걸렸다. 그러다 몇 줄짜리 짧은 기사 하나가 화면에 떴다. 기사는 길지 않았다. 노인의 이름 옆에 숫자가 찍혀 있었다. 처음엔 단위를 잘못 읽은 줄 알았다. 다시 봤다. 억이었다. 수십억이 아니었다. 수백억이었다. 화면을 손가락으로 확대했다. 숫자는 변하지 않았다. 나는 한동안 그 숫자를 바라봤다. 매일 오전 10시에 낡은 고무신을 신고 시장에 나타나던 그 노인과 저 숫자가 같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는 게 쉽게 연결되지 않았다. 다음 날 시장으로 나갔다. 박 씨는 내 표정을 보더니 칼질을 멈췄다. 알아냈어요. 알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박 씨는 앞치마를 벗으며 카운터 안쪽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인터넷에서 출력한 것이었다. 박 씨도 찾아봤다는 뜻이었다. 나는 종이를 받아들었다. 식품 전문 매거진 기사였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명인의 장.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30년산 이상 시간장. 기사 안에 사진이 있었다. 배경이 익숙했다. 돌담, 기와 처마, 항아리들. 사진 속 마당이 덕양제였다. 덕양제야? 박 씨가 말했다. 전통장 쪽에서 30년 전부터 아름아름 거래됐대. 장 담그는 사람이 팔겠다고 나서지 않으니까 오히려 구하려는 사람이 줄을 섰대.
한 독에 수천만 원에서 억대까지 호가한다고. 근데 팔지를 않으니까 더 올라가는 거지. 나는 다시 숫자를 계산해 봤다. 마당을 가득 채운 장독대. 수백 개. 연식이 다른 것들이 겹겹이 쌓인 세월. 가장 오래된 것은 30년이었다. 30년 된 시간장 한 독이 억대라면, 그러면 전부 합치면 100억은 넘지. 박 씨는 담담하게 말했다. 나는 기사를 다시 읽었다. 기사 말미에 한 미식가의 인터뷰가 짧게 실려 있었다. 그 장은 돈으로 살 수 없다. 그분이 원하지 않으면 어떤 가격도 의미가 없다. 그냥 팔지 않는다. 나는 생각했다. 노인이 장을 팔지 않은 건 가격이 맞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그 장은 아들을 기다리며 담근 것이었다. 팔아버리는 것은 기다림을 포기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100억이 넘는 가격을 제시해도 팔지 않았던 것이다. 돈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그 장이 가진 의미를 팔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경찰 수사는 왜요? 박 씨가 고개를 저었다. 친척들이 신고했대. 치매라고. 재산 관리를 못한다고. 나는 손을 멈췄다. 친척들이요? 조카들. 근처에 살지도 않던 사람들이 재산 규모가 알려지고 나서 갑자기 나타났다고 하더라고. 그 할매를 정신병원에 넣어야 한다고. 혼자 살면서 매일 고기를 30kg씩 사다가 말리는 게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다는 증거라고. 나는 기사 날짜를 다시 확인했다. 최근이었다. 불과 몇 달 전이었다. 허씨 아주머니가 옆에서 끼어들었다. 나도 들었어요. 조카가 둘인데 한 명은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하던데. 성년 후견인 신청을 넣을 거라고. 성년 후견인.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나는 알았다. 법원이 노인의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면 재산 관리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 있었다. 30년 동안 혼자 지켜온 덕양제가, 그 장독대가, 아들이 돌아오면 주려고 매일 만들어온 육포가 전부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갈 수 있었다. 나는 박 씨에게 물었다. 그 할머니는 알고 있어요? 조카들이 움직이는 거. 박 씨는 잠깐 생각하다 말했다. 글쎄, 알아도 모르는 척하는 사람 같기도 하고. 원래 그런 분이잖아. 다 알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 하는. 나는 박 씨가 한 말을 되씹었다. 다 알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 시장에서 처음 노인을 봤을 때 내가 가졌던 의문이 바로 그것이었다. 저 얼굴이 정말 모르는 얼굴인지 아니면 다 알고도 흔들리지 않는 얼굴인지. 2달이 지났지만 나는 아직 그 답을 몰랐다. 그날 오후 나는 덕양제로 올라갔다. 대문 앞에 낯선 차 2대가 세워져 있었다. 번호판이 서울이었다. 차 안에 사람이 있었다. 양복을 입은 남자였다.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전화를 하고 있었다. 목소리가 낮았다.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지 않았다. 나는 담장 옆에 서서 대문 쪽을 바라봤다. 안쪽에서 노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칼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대문은 잠겨 있었다. 자물쇠 2개가 모두 채워져 있었다. 차 안에 남자가 전화를 끊고 서류 가방을 열었다. 서류를 꺼내 훑어봤다. 그 눈이 차갑지 않았다. 그냥 일을 처리하는 사람의 눈이었다. 그게 오히려 더 불편했다. 저기가 없는 사람이 더 무서울 때가 있었다. 잠겨있는 자물쇠 안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나는 알 수 없었다. 소문은 물처럼 흘렀다. 덕양제 노인이 수백억 자산가라는 말이 시장 골목을 돌고 돌아 어느새 시 외곽까지 번졌다. 박 씨가 말해준 건 아니었다. 그 누구도 출처를 몰랐다. 그냥 어느 날 아침 공기 속에 섞여 있었다. 그 소문이 사람을 불렀다. 처음 나타난 건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 반듯한 인상, 목소리에 기름기가 흘렀다. 시장 어귀에 서서 박씨 정육점 방향을 흐릿거리더니 덕양제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나는 두부 한 모를 들고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박씨가 조용히 내 곁으로 다가왔다. 저 사람 어제도 왔어요. 자기가 준석이래요. 나는 두부를 내려놓았다. 노인장은요? 들여보냈어요. 근데 금방 나왔어요. 아무 말 없이. 그날 오후 나는 핑계를 만들어 덕양제 근처를 어슬렁거렸다. 담장 너머로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남자의 목소리였다. 뭔가를 설명하는 듯 구슬리는 듯 길고 부드러운 말이 이어졌다.
노인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다. 잠시 후 대문이 열렸다. 남자가 나왔다. 얼굴이 굳어 있었다. 빈손이었다. 발걸음이 빨랐다. 다음 날 또 다른 사람이 왔다. 이번엔 50대 여자였다. 아들을 데리고 왔다고 했다. 자기는 준석이의 아내라 했다. 아이는 손자라 했다. 셋이서 대문 앞에 섰다. 여자가 먼저 말을 꺼냈다. 어머니, 저예요. 저 왔어요. 한참이 지나서야 대문이 열렸다. 나는 그날 지팡이 남자와 함께 담장 모퉁이 벤치에 앉아 있었다. 우연이 아니었다. 지팡이 남자도 그걸 알고 나도 알았다. 우리는 말없이 담배 연기를 흘려보냈다. 30분쯤 지났을까? 여자와 아이가 나왔다. 여자의 눈이 빨개져 있었다. 아이는 과자를 손에 쥐고 있었다. 지팡이 남자가 낮게 웃었다. 과자 한 봉지 쥐어서 내보냈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며칠 뒤 박 씨한테서 들은 얘기였다. 노인이 그 여자에게 물었다고 했다. 단 한 가지만 물었다고 했다. 준석이 생일이 언제요? 여자가 답했다. 9월이라고 했다. 노인은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했다. 더 이상 말이 없었다고 했다. 여자가 울면서 매달렸지만 노인은 뒷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고 했다. 준석의 생일은 6월이었다. 박 씨는 그 얘기를 하면서 고개를 저었다. 치매 맞나 싶다가도 그런 걸 보면 아니거든요. 다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한 가지만 남아있는 거거나. 나는 고기를 받아들고 시장을 걸었다. 가짜들은 노인이 무너져 있을 거라 생각했을 것이다. 30년을 기다린 사람이니 아무거나 붙잡을 거라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노인은 무너지지 않았다. 딱 한 가지로 걸러냈다. 아들의 생일. 세상에서 자기만 아는 것. 아니, 아들도 아는 것. 그것 하나를 손에 쥐고 30년을 버텼다. 그날 저녁 나는 덕양제 앞을 지나쳤다. 불이 켜진 창문 너머로 노인의 그림자가 보였다. 장독대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는 그림자였다. 시간장 항아리 앞에서 그림자가 멈췄다.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았다. 조카들이 온다는 소문은 박 씨가 먼저 알았다. 아침에 고기를 받으러 갔더니 박 씨가 앞치마를 매면서 말했다. 노인 조카 둘이 이번 주 안에 내려온다고. 서울서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온다는 말도 있다고 했다. 나는 잠시 칼질을 멈추는 박 씨를 바라봤다. 성년 후견인 얘기요? 박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법원에 서류를 넣기 전에 직접 설득해 보겠다는 모양이라고 했다. 설득인지 협박인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덕양제 앞을 지나치는 횟수가 자연스레 늘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다. 지팡이 남자도 벤치에 앉는 시간이 길어졌다. 시장 사람들 몇이 슬쩍슬쩍 그 골목을 기웃거렸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 알고 있었다. 조카들은 목요일 오후에 나타났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둘이었다. 형제인지 사촌인지는 몰랐다. 양복 차림이었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뒤에 정장 입은 젊은 여자가 따라붙었다. 박 씨 말대로 변호사 같았다. 셋이 대문 앞에 섰다. 남자 하나가 인터폰을 눌렀다. 아무 반응이 없었다. 다시 눌렀다. 또 없었다. 남자가 직접 대문을 두드렸다. 고모, 저예요. 성수예요. 문 좀 열어줘요. 한참 만에 대문이 열렸다. 나는 길 건너 편의점 앞에 서서 음료수를 마시는 척했다. 지팡이 남자가 벤치에서 느릿느릿 담배를 피웠다. 대문이 닫혔다. 시간이 흘렀다. 10분, 20분, 30분. 아무 소리도 새어나오지 않았다. 그게 더 묘하게 느껴졌다. 싸우는 소리도 우는 소리도 설득하는 목소리도 없었다. 덕양제는 조용했다. 40분쯤 지나서 대문이 다시 열렸다. 조카 둘과 젊은 여자가 나왔다. 남자 하나의 얼굴이 굳어 있었다. 다른 하나는 뭔가 말을 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젊은 여자는 수첩을 내려다보며 걸었다. 세 사람 모두 빠른 걸음으로 골목을 빠져나갔다. 빈손이었다. 지팡이 남자가 나를 돌아봤다. 나도 그를 봤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박 씨한테서 연락이 왔다. 노인이 조카들한테 직접 말했다고 했다. 박 씨는 옆집 아지매한테 들었다고 했고 옆집 아지매는 담장 너머로 들었다고 했다. 그러니 정확한지는 알 수 없었다.
노인이 말했다고 했다. 준석이 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한다. 조카 중 하나가 말했다고 했다. 준석이는 30년째 연락이 없다고. 이미 돌아가셨을 수도 있다고. 현실을 봐야 한다고. 노인이 대답했다고 했다. 그럼 그때 가서 얘기해요. 더 이상 말이 없었다고 했다.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다고 했다. 조카들이 한참을 앉아 있다가 그냥 나왔다고 했다. 나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창밖을 봤다. 30년이었다. 그 세월 동안 가짜 아들들이 왔다 갔다. 조카들이 서류를 준비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그런데 노인은 흔들리지 않았다. 흔들리는 척도 하지 않았다. 그냥 자기 자리에 있었다. 시간장을 담갔다. 안심을 샀다. 대문을 열었다 닫았다. 그게 전부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시장에 나갔다. 박 씨가 안심을 손질하고 있었다. 오늘도 어김없이 30kg이 나갔다고 했다. 아침 일찍 노인이 직접 왔다고 했다. 어제 일이 있었는데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았다고 했다. 나는 고기를 받아 들다가 물었다. 박 씨 노인장이 진짜 치매인 것 같아요? 박 씨가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다. 글쎄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있잖아요. 박 씨가 칼을 내려놓았다. 치매든 아니든 간에 저 어른은 기다리는 거 하나는 제대로 하고 있잖아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시장 골목을 걸어 나오다 덕양제 쪽을 한번 돌아봤다. 오래된 기와 지붕이 아침 햇살을 받고 있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했다. 그런데 그날 오후였다. 덕양제 대문 앞에 낯선 차 한 대가 멈췄다. 서울 번호판이었다. 조카들이 타고 온 차가 아니었다. 차에서 내린 건 여자였다. 50대 초반으로 보였다. 코트가 단정했다. 머리가 단정했다. 걸음이 단정했다. 그런데 얼굴이 달랐다. 조카들처럼 딱딱하지 않았다. 뭔가를 오래 참아온 사람의 얼굴이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다. 서류 가방도 없었다. 그냥 왔다. 나는 편의점 앞에서 그 여자를 바라봤다. 여자는 대문 앞에 섰다. 인터폰을 누르지 않았다. 두드리지도 않았다. 그냥 대문 앞에 서 있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5분쯤 지났을까? 대문이 열렸다. 노인이 직접 나왔다. 대문 밖으로 나온 건 처음 보는 일이었다. 노인은 여자를 보더니 멈췄다. 여자도 멈췄다. 둘이 한동안 서로를 바라봤다. 아무 말이 없었다. 먼저 움직인 건 노인이었다. 돌아서서 안으로 들어갔다. 대문을 닫지 않았다. 여자가 따라 들어갔다. 나는 지팡이 남자에게 전화를 했다. 지팡이 남자는 10분 만에 나타났다. 우리는 담장 모퉁이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이번엔 담배도 피우지 않았다. 그냥 앉아서 대문을 바라봤다. 저 사람 아세요? 지팡이 남자가 잠깐 생각했다. 모르겠어요. 조카들은 아닌 것 같고. 우리는 더 말하지 않았다. 1시간이 지났다. 대문은 열리지 않았다. 안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2시간이 지났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그리고 대문이 열렸다. 여자가 먼저 나왔다. 눈이 부어 있었다. 손수건을 쥐고 있었다. 노인은 대문 안쪽에 서 있었다. 바깥으로 나오지 않았다. 둘이 뭔가를 짧게 주고받았다. 들리지 않았다. 여자가 고개를 숙였다. 노인도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대문이 닫혔다. 여자는 차로 걸어갔다. 그 걸음이 올 때와 달랐다. 무거웠다. 차 문을 열다가 잠깐 멈췄다. 담장 쪽을 한번 바라봤다. 그리고 탔다. 차가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갔다. 지팡이 남자가 낮게 말했다. 아는 사람인 것 같았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였다. 박 씨가 조용히 나를 불렀다.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목소리가 낮았다. 나는 들어갔다. 박 씨가 말했다.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냈다고 했다. 시장 옆 부동산 아저씨가 알고 있었다고 했다. 그 여자는 준석의 친구 딸이었다. 준석과 함께 해외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목격한 사람의 딸. 그 사람이 30년 전에 노인에게 편지를 보낸 사람이었다. 편지.
나는 그 단어를 되씹었다. 박 씨가 말을 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편지 얘기를 딸에게 했다고 했다. 노인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답장이 없었다고. 잘 받았는지 평생 모르고 살았다고. 딸이 그 말을 듣고 직접 찾아온 거라고 했다. 나는 박 씨를 봤다. 그 편지가 뭔데요? 박 씨는 고개를 손질하며 말했다. 준석 씨가 해외에서 사고로 돌아가셨대요. 30년 전에. 그 사실을 알리는 편지였다고. 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30년 전. 노인이 처음 시간장을 담근 그 해였다. 그러면 노인이 그 편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박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칼질을 멈추지 않았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나는 시장을 나왔다. 오르막을 걸었다. 덕양제 앞에 섰다. 대문은 닫혀 있었다. 자물쇠 2개가 채워져 있었다. 안쪽에서 칼이 도마에 닿는 소리가 들렸다. 오늘도 고기를 다듬고 있었다. 알고 있었던 것이다. 처음부터. 아니 30년 전부터.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그런데도 매일 시장에 나와 안심을 샀다. 육포를 만들었다. 시간장을 담갔다. 나는 대문 앞에 한동안 서 있었다. 안쪽에서 칼소리가 멈췄다. 그리고 잠시 후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혼잣말 같았다. 무슨 말인지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다는 것은 알았다. 오르막을 내려오며 나는 생각했다. 노인이 그 편지를 받은 날 그 이후에도 매일 시장에 나와 고기를 산 것이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30년 동안. 그게 무너진 사람의 행동인지 아닌지 나는 알 수 없었다. 노인이 떠난 건 그해 겨울이었다. 새벽에 전화가 왔다. 지팡이 남자였다. 나는 코트도 제대로 못 입고 병원으로 뛰었다. 늦었다. 노인은 이미 눈을 감은 뒤였다. 지팡이 남자가 병실 의자에 앉아 노인의 손을 잡고 있었다. 나는 그 옆에 앉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다. 노인의 표정이 평온했다. 오래 버티다가 이제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이었다. 장례는 조용했다. 박 씨가 왔다. 허씨 아주머니가 왔다. 시장 사람들이 왔다. 보육원 선생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조카들도 왔다. 성수는 영정 앞에 오래 서 있었다. 꽃을 놓고 고개를 숙였다. 유언장이 있었다. 지팡이 남자가 보관하고 있었다. 공증이 되어 있었다. 내용은 짧았다. 덕양제와 장독대는 팔지 말 것. 시간장은 나눔에 쓸 것. 집은 동네 사람 누구든 밥 먹을 수 있는 곳으로 쓸 것. 조카들이 변호사를 불렀다. 서류를 뒤졌다. 공증된 유언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성수가 마지막으로 덕양제 대문 앞에 한참 서 있다가 돌아갔다. 빈손이었다. 봄이 왔다. 나는 덕양제 마당에 밥상을 차렸다. 누가 부른 것도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왔다. 동네 노인들이 왔다. 보육원에서 아이들이 왔다. 박 씨가 고기를 들고 올라왔다. 허씨 아주머니가 나무를 들고 왔다. 누군가 솥을 들고 왔다. 누군가 쌀을 들고 왔다. 마당에 불이 피워졌다. 연기가 올라갔다. 장독대에서 시간장을 꺼냈다. 30년 된 것이었다. 뚜껑을 열었다. 냄새가 마당 가득 퍼졌다. 깊고 묵직한 냄새였다. 처음 이 마당에 들어섰을 때 맡았던 그 냄새였다. 아이 하나가 냄새를 맡더니 말했다. 맛있는 냄새다. 밥상이 차려졌다. 사람들이 둘러앉았다. 노인들은 천천히 먹었다. 아이들은 빨리 먹었다. 시간장에 밥을 비볐다. 30년 묵은 장의 맛이었다. 짜지 않았다. 깊었다. 아무도 그 맛을 설명하지 않았다. 그냥 먹었다. 나는 장독대 앞에 섰다. 가장 오래된 항아리 앞이었다. 30년 전 여름에 담근 시간장. 아들이 사라지네. 항아리 옆면에 먹으로 쓴 날짜가 햇볕에 발에 있었다. 글자가 흐릿했다. 그러나 지워지지 않았다. 노인은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30년을 버텼다. 팔지 않았다. 버리지 않았다. 매일 시장에 나와 고기를 샀다. 육포를 만들었다. 장을 담갔다.
그 기다림이 오늘 이 마당에 앉은 사람들에게 밥이 되었다. 나는 빈 항아리 옆에 새 항아리를 놨다. 올봄에 내가 처음으로 담근 것이었다. 손이 서툴렀다. 그래도 담갔다. 항아리 옆면에 날짜를 썼다. 먹으로. 노인이 했던 것처럼. 손글씨가 달랐다. 자리는 같았다. 지팡이 남자가 내 옆에 서서 두 항아리를 바라봤다. 이어지네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마당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났다. 밥 냄새가 났다. 시간장 냄새가 났다. 30년 된 냄새와 올봄에 담근 냄새가 섞여서 마당을 채웠다. 햇볕이 장독대 위로 내렸다. 노인은 없었다. 그러나 덕양제는 비지 않았다.